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국 라면의 해외 수출액이 10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국내 최초의 라면 회사인 삼양식품은 창업주의 며느리가 개발한 불닭볶음면을 앞세워서 무려 8천억 원을 수출했는데요. 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대당 11억 원까지 나간다는 러시아산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했습니다. 벤츠, 마이바흐 등 김정은의 외제차 수집 사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출시 60년,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을 맞은 한국 라면의 지난해 수출액 무려 미화 1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1억 달러 넘게 그야말로 점프한 건데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정답은 한류죠. 한류가 계속적으로 문화의 어떤 세를 형성하다 보니까 사실 문화라는 거에 가장 근본되는 게 사실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라면 수출액 쭉 나오는데 저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뭐냐면 9년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네, 우상향인데 저기 그래프가 갑자기 튀는 거를 보시면 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6.74, 7.65 하더니 8을 건너서 9.52로 갔어요. 코로나가 이제 2019년도니까 그거에 비하면 2배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류의 확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식문화의 어떤 소비 패턴이 바뀌는데 그냥 딱 떨어진 거죠. 네.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가는데 미국에서요. 햄버거 한 끼 먹으려면 10불 이상이 들어요. 그렇다면서요. 미국 마트에 가면 1불 50전 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가격.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인플레 시대에 우리의 그런 식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것만 해서 된 게 아니고 이 라면 업체들의 정교한 현지화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그 나라에 세운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수출액에는 그 현지 공장에서 나오는 매출액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막 세우고 있고 또 이제 중동에 진출할 때는 할랄 인증을 받는 거 등등 맛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지화의 노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저변이 가고 우리나라는 지금 라면에 220개 라인이 있고요. 네. 세계 최고의 판매량을 지금 하는데 굉장히 잘 바뀌잖아요. 이게 불닭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나가사키 짬뽕도 나오고 짜장면도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세계의 입맛에서 곳곳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면서 이런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 라면이 싸서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 특히 젊은 층이 한국 라면에 열광하는 이유, 영화, 드라마, SNS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올해 골든글로브 3관왕, 에미상 프라임타임 부문 8관왕을 받은 드라마 성난 사람들에서도 한국계 이 미국인인 주조연들이 툭하면 한국 라면, 설렁탕 깍두기에도 이렇게 먹고 계란라면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요. 궁금하잖아요. 저게 뭔지. 사실 우리나라 K푸드라 그랬으면 불고기 비빔밥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라면으로 넘어갔고요. 이게 이제 시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저게 지금 보면 네.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에서 그렇죠. 주인공 형제가 한국 라면 먹으면서 저 계란 까 넣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야 저게 뭐냐 도대체. 그럼요. 문화는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불을 지핀 것은 사실 14년도에 영국 남자라는 유튜브가 있었어요. 조씨. 그때 불닭 매운 거 챌린지 했거든요. 이거를 이 영국에 있는 소방서에서 가서 해서 불이 나는 것처럼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뷰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미 플레이라는 거를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했는데 이건 5억 뷰가 나와요.
한번 경험하고 싶다. 왜 저렇게 무슨 맛인가? 라면 챌린지죠. 예, 그러니까. 라면 챌린지가 가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하나의 트렌드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딱 맞게 현지화된 음식들이 딱딱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 이런 바닥을 갖고서 지금 진짜로 불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판매액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도 한국 라면 저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외국에서 아주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죠. 이 K라면의 원조는 삼양식품입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식량난을 좀 풀어보자. 이걸 일본에서 라면을 들여다가 좀 우리 한국식으로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전중윤 당시 사장에게 지시한 게 시초가 됐는데요. 1980년대에 나왔던 추억의 광고 한 장면 보겠습니다. 삼양라면은 왜 세계인의 식품이 됐을까요? 삼양라면은 우유와 쇠고기를 듬뿍 넣어서 부드럽고 고소하며 영양가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라면, 삼양라면. 은박지 포장 고급면, 삼양장수면. 저게 벌써 40년이 넘은 광고고요.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네. 덕용 포장이라 그래서 100원에 하나씩 라면을 팔아서 500원이면 라면 5개를 줬어요. 네. 그거 여러 번 끓여 먹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만 맞습니다.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1963년 9월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그쯤인데 나이로 치면 환갑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전중윤 삼양 창업주가 일본의 묘조, 우리말로 명성이라고 합니다. 묘조 식품에서 기계 그리고 기술을 어깨너머로 들여왔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안도 모모후쿠라고 니신 산업의 이제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라면에 관한 모든 기술을 특허를 안 내요. 누구든지 갖다 써라. 근데 지금 예신 명성식품, 일본의 명성식품에서 이걸 잘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중윤 저 회장께서는 사실 그때 화재 뭐 이런 보험들을 하는 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유학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보험 배우러 보험 영업하러 네. 갔는데 근데 그때 일본에 이제 라면 열풍이 부는데 야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들어오는데 사실 뭐 어떻게 이거를 갖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실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흉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00석에서 600석 정도의 식량이 모자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기계를 들어오고 그것으로 1963년 9월 15일에 최초로 우리나라 삼양라면이 나오게 된 부분들이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식족 세평이라는 게 안도 모모후쿠의 자기의 좌우명이거든요. 충분히 먹어야 세상에 네. 평화가 온다. 식족 네, 세상 평화, 예. 세평. 예. 그거를 그대로 와서 배고픔을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우리가 극복하느냐. 사실 동대문 시장에 전중윤 회장 가셨는데 꿀꿀이 주고 오전에 파는 거 보고 사람들 길게 줄 쓴 거 보고 네. 이거 배고픔은 아니다. 그런 이제 뒷배경에서 1963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히트를 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자막에도 나왔지만 원래 중국어에는 라면이라고 그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라멘이라고 됐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라면이고 지금 근데 인스턴트 누들이라고 서양에서 표기하다가 아예 라면으로. 한국식으로 라면으로 네. 표기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종주국 싸움이 되게 한중일 간에 지금 굉장히 지금 심하게 붙어 있어요. 어디가 라면의 원조냐? 네. 라면의 원조는 우리거든요. 네. 자, 우리가 다 맛이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따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 수출의 양으로 봐서는 한국이 지금 1등이거든요. 그다음에 전 세계 10대 라면 중에 보면요. 4개가 한국산의 라면이 지금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종주국을 뭐 주장해도 절대 뭐 빠지는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은 일본이 했을지 몰라도 종주국 새를 지금 가진 곳은 바로 K라면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고질적인 쌀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1965년 그 유명한 혼분식 장려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의 60, 70대라면 뭐 도시락에다가 보리 얹고 콩 안 섞으면 주번이 적어가고 하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라면은 이때부터 국민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모습 돌아보겠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쌀리 외에도 보리, 콩, 밀 등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식생활 개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양가로 봐서 쌀에 못지않은 밀가루나 콩, 보리쌀 등을 섞어 먹도록 장려해왔습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국수나 라면, 식빵의 경우를 보면 우리들의 구미에 맞도록 대량 생산해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요즘 일반적으로 분식을 하는 율이 많아진 것은 국민들의 협조가 컸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저도 저때 반장하면서 저 혼분식 체크를 해본 경험이 아련한데, 보리 아니면 또 콩을 섞어 오면 그렇습니다. 인정 안 해주고 네네. 그랬어요. 네. 자, 이때 박 대통령이 전중윤 당시 사장에게 제안해서 라면에 고춧가루를 좀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매운맛 라면이 나오는데, 박 전 대통령, 한국 사람들은 얼큰한 국물 좋아하니 라면에 고춧가루를 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이 말이 나온 게 1966년 대만 동남아, 특히 태국 순방 때였다고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처음 라면은 이제 일본 기술로 들어왔는데 일본의 라면은요, 닭고기 수프가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그게 아치스케면이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또 이 간까지 다 해서 그냥 끓이면은 다 되는 거예요. 수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사람들 입맛에는 안 좋은데 밍밍하죠? 닝닝하니까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뭐 이게 뭐 확장이 되느냐 마냐는데, 당시 이제 대통령 뭐 이 영부인을 동반하고 해서 이제 대만하고 이제 가셨는데, 아이고 이 입맛이 안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경호원들이 사실 한국에서 라면을 좀 갖고 왔는데 드시렵니까? 그랬더니 호텔에서 이제 끓였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제 유경수 여사가 전혀 식사를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살 것 같다.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모시고 그러니까 유기 여사가 처음에는 그 경호원 라면을 먹고 입맛을 되찾았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드시면 아이고 이제 입맛도 돋아나고 힘도 나시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닭고기 베이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귀국한 후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전화를 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좀 뵙자 그러는데 한번 들어오실랍니까? 그래서 이제 면담을 했는데, 역시 한국은 매운맛이다. 그래야 이게 잘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받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고춧가루를 이제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대통령이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러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서민들이 그걸 못 사 먹으니까 그거를 국비에서 대줍니다. 그러니까 네. 고춧가루 맛 스프를 국비가 지원을 해줄 테니 예. 값은 올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서 사실 그 과정을 주면서 6년 만에 출시된 지 6년 만에 매출액이 30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9년에 예. 한국에서 팔린 삼양라면의 봉지수 1,500만 개. 상상이 되세요? 이건 뭐 상상이 안 됩니다. 라면이 거기에 몇 가닥 들어있는지 아시죠? 65가닥이 들어있고. 내가 안 세봤는데요. 그러니까 65cm 한 가닥이에요. 네, 한 가닥이. 75가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총 길이가 50m 정도 나와요. 길이가. 네. 근데 이거를 지구를 돌면 2,000바퀴가 넘는 거예요. 그걸 다 합치면. 예. 네. 참 대단한 라면 열풍이 그때부터 불었습니다. 그런 고춧가루 맛 한국 라면의 전통은 60년 만에 이른바 며느리 불닭면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데요. 삼양이 불닭볶음면을 앞세워서 지난해 판 수출액 무려 8천억 원이 됩니다. 자, 라면 팔아 8천억 원. 조금 있으면 이제 1조 원을 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근데 저기 총 매출액 보면 68%가 지금 불닭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가는 부분들. 해외 비율이 저 빨간 거예요. 네. 근데 이 라면 업계가요. 이제 외환위기와 그다음에 우지 파동 아시죠? 우지. 예, 그 이제 소고기 공업용. 공업용 예. 그거 무죄 판결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라면 업계가 얼마나 잘 대응을 했냐면 삼양이 망할 뻔했어요 그때. 부도 났었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내수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굉장히 뭐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갔습니다. 그때 저 불닭볶음면 매운 소스 넣는 그 장면이죠. 그렇죠. 네. 불닭 이제 저거를 가면서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며느리 되시는 지금 부회장께서 직접 자기 딸을 데리고 김정수 부회장. 네. 그러니까 전중윤
고 명예회장으로 보면은 이제 손녀가 되겠네요. 그렇죠. 손녀랑 해서 이제 뭐 그 이제 며느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불닭집 앞에 그러니까 닭고기 매운 거를 파는 집 앞에 줄이 서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 명동의 불닭 네. 파는 데였다고 그렇죠. 그러죠? 네. 가고 갔는데 너무 매운데 자 여기 김정수 부회장은요 친정이 이북이에요. 아, 매운 거를 안 드는 집안이에요. 근데도 보니까 여기서 이거는 승부다. 이거는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닭면을 주장을 했고요. 사실 이 선대회장도 반대를 하셨다는데 그거를 넘어가면서 설득을 하면서 갔는데 이게 이제 대박을 치면서 그러니까 삼양 불닭볶음면이 한국 전체 라면 수출 이 단일 품목이 50%가 넘는 데니까 그러니까요. 한국 라면 수출을 지금 불닭볶음면이 이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전 세계가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K 문화와 K 컬처와 그다음에 K 푸드가 합쳐지는 이제 맞는 키가 돼가는 것이 라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얘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이 대박, 즉 히트를 이끈 사람 바로 고 전종윤 삼양식품 회장의 며느리 김정수 부회장입니다. 모 예고를 나왔고요. 모 여자대학의 사회사업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4년 만에 네. 시아버지의 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나요? 사실 이제 IMF 때 부도라는 것도 이제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뭐 경영에 마지못해서 들어갔는데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닭집 앞에서 이 매운맛으로 줄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봤더니 이건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 라면의 신화가 그죠. 저 김정수 부회장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 매운 그렇습니다. 닭 먹으려고 그때 나온 단어가 중독성입니다. 네. 이 중독성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 했냐면요. 지금 전 세계 라면 매출 전체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거든요. 그 라면 시장을 뒤흔드는 여성. 그래갖고 집중 취재까지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불닭볶음면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이거를 완전히 바꾸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현장 중심적으로 했을 거요. 트렌드를 뭐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불닭 이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사업화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 기꼬망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뭐 간장? 간장으로 많이 어떤 베이스를 깔아놓으면서 문화가 올라갔듯이 불닭 소스는 된다 이거죠. 그럼 뭐 지금 태국의 스리라차도 이 매운 소스에서 가듯이 소스다. 이거는 중독이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우리 라면 업계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아주 빠르게 해외의 글로벌 마케팅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발력을 보면서 다시 지금 한국의 K문화의 아주 중심에서는 그런 음식업계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사키 짬뽕에다 청양고추를 슬쩍 넣었더니 사람들이 그게 맛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입에서 불난다 하면서도 막 먹더라. 깔끔하잖아요. 네. 먹고 난 다음에 뒷맛이 오고 지금 우리가 베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우리나라처럼 라면 종류가 많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춰지고 사실 라면 업계 칭찬하고 싶은 거는 위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만 바꾸면서 글로벌화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자, 시아버지였던 전중윤 명예회장도 처음에는 이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 이거 안 맞다 라면서 반대했었다. 그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 이 대박을 돌아가셨는데 2014년에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 걸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네, 그 지금 전중희 회장께서는 이거 우리가 국민들이 배고파서 뭐 음식이 없을 때 이 라면을 만드는데 이거 매우면 먹겠느냐, 배고픈 건데 그러나 이것을 세계적인 진짜 신화적인 라면으로 뭐 봤는데 201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못 보신 게 굉장히 아쉽다 그러는데 시아버지한테 자랑 한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죠. 저는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뭐 장한 그런 뭐 성공 스토리이기 때문에 진짜 끝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김정수 부회장이 한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모디 슈머,
이 모디 슈머가 자기 입맛대로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트렌디한 겁니다. 왜냐면은 소비자가 자기가 이런 것들이 고쳤으면 하겠다고 이거를 이제 뭐 본사나 이렇게 의견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빠르게 시장을 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디라는 게 모디파이, 예, 모디파이죠. 조정하고 네. 수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이론이 나온 게 1980년도 초반이거든요. 근데 1960년도에 벌써 알아갖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그런 경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냐 보여지고요. 뭐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1999년도에 우리 융프라우에서 우리나라 라면 팔았어요. 그렇죠. 네, 등등의 아주 성공 스토리가 너무나 재밌는 게 지금 많고요. 어쨌든 간에 뭐 기생충이라든가 K컬처에 지금 힘을 합해서 가는 부분들인데 무궁무진하는 라면 세계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수 부회장 얘기를 보니까 불닭볶음면으로 1조 원 팔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소스라는 건 아예 모든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지금 굉장히 진심적으로 좀 강하신데 사실 라면은 스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성경지명을 갖고 가시는 건데 꼭 수프 부분도 성공하기를 뭐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대박의 삼양식품은 아예 해외 시장만을 겨냥한 해외 전용 라면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지화 전략인데 자, 여러 맛을 지금 시도하고 일본에도 시도하고 있고 또 동남아 시장에도 시도하고 있고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디슈머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지금 가는 부분들인데 사실 겉면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름이 탱글이라죠. 탱글입니다. 그걸 이제 뭐 일본에 지금 하고 일본에 이제 공장 지어서 지금 가는 거 그 같고요. 우리나라 탱글에서 나온 거죠. 탱글 그렇죠. 탱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들 보면요. 이태리의 파스타, 중국의 국수 이게요. 딱 맞아떨어질 때 세계 강대국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파게티가 뭐 사실 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죠. 그러나 국수로 뭐 융성한 나라들은 꼭 세계의 역사에 한 획들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만 있는 게 아니라 누들로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라면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 우리는 문화가 들어가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좀 더 진짜 세계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초석을 다지는 데는 최고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래 보여집니다. 자, 저 현지화 라면이요. 라면 한 봉지가 보통 120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라면 많이 먹으니까 120g인데 네. 동남아 분들은 위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120g 라면 버겁다. 네. 그래서 80g짜리 좀 작은 라면을 출시하는 것도 현지화 전략이겠죠. 그렇죠. 원래는 컵 누들이었어요. 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사발로 갔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네. 컵은 안 되죠. 배고프니까. 대접이죠, 대접. 네, 배고프고 그다음에 도시락면 같은 건요. 러시아의 전체 라면 시장의 60%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특색 있게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라면의 육성화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는 분들의 공통된 얘기는 우리는 K컬처와 같이 K현지화와 같이 가는데 라면의 이 소위 말하는 공헌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현지화 전략은 우리만 외국을 향해 쓰는 게 아닙니다. 유명 해외 식품 업체들도 우리나라의 현지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바로 세계인의 음료라는 코카콜라가 한류맛 콜라를 내놨어요. 아예 상표도 한글로 영어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쓴다고 하는데 자, 이건 어떤 겁니까? 이러면 코카콜라에서 우리나라한테 뭐 돈 내고 뭐 저작료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세계가 하나로 크게 가는 문화였지만 현지화를 굉장히 기본으로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네, 저거예요. 네. 그래서 복숭아 맛이라죠? 네, 그럼 뭐 한류맛 K-웨이브 저 위에 K-웨이브로 조그만 글씨로 써 있지 않습니까? 저거 먹으면은 K-웨이브에 뭐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이제 K컬처 가는 데서 공연한다 그러면 저거 뭐 불나게 지금 팔릴까 합니까? 복숭아 맛이 어떨까요? 저 뭐 먹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은 또 도전 정신으로 저거를 분명히 마실 거고요. 상표도 보면은 지금 한글로 코카콜라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우리 연예인들이 항상 우리
K 문화와 여러 가지의 지금 선두의 어떤 대변인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진짜로 세계화되는 그러한 업계의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카콜라가 한국 시장을 상대로 해서 현지화 전략을 펼친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우리 라면 더 쭉쭉 뻗어나가길 바라면서요. 최양호 원장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북한은 지금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탄약을 몰래 팔고 있고 러시아는 김정은을 초청해서 우주기지를 보여주더니 이번엔 러시아산 최고급 승용차를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로 건넸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자동차 전용 다리 이것도 놔주겠다고 지금 다시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putin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우전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물결 사나운 백길과 험한 감탄길을 헤치시며 신도에 오르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네, 들으신 대로 북한 방송은 뿌찐이라고 합니다. 푸틴은 영어식으로 말한 거죠. 오늘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이죠. 두만강에 자동차 전용 다리를 다시 놓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13일에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중단됐었던 거죠? 네, 원래 2015년부터 놓는다고 계속 말은 했는데 중단이 돼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됐고 그러니까 중국 쪽에는 신압록강 대교를 비롯해서 뭐 철견에서 다리가 한 4개쯤 있는데 네. 러시아엔 철교만 있고 다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과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예, 승용차가 다니고 사람이 드나드는 도로가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러시아가 놔주겠다 이런 걸 보면은 김정은이 뭔가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다시 다리 우리가 놔줄 테니 좀 차도 다니게 하자 뭐 이런 이제 제스처를 실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에 러시아산의 최고급 승용차를 김정은에게 선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새로운 신형인데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아우루스라고 하죠. 네, 이 앞모습도 어떻게 보면 롤스로이스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우루스 L5라고 아마 명명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차량 가격이 약 1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냥 보통 싼 게 5억 한다면서요. 그렇죠. 싼 게 5억이고 그다음에 조금만 이제 방탄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10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런 거 좋겠죠? 예, 당연히 아마 방탄 기능이 첨가된 이런 걸 선물로 줬는데 뭐 김정은 이제 나이가 40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만으로는 39살인데 뭐 불혹을 이제 들어섰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가지고 저렇게 즐기는 걸 알고 푸틴이 아마 김정은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물로 유혹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은에게 푸틴이 이런 차를 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김정은이 작년에 러시아를 방문을 했었는데 이 아우루스를 실제로 타보고 아주 감탄을 했던 거죠. 직접 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putin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자, 저게 무슨 얘기냐? 김정은이 평양에서 그 자신이 타고 다니던 벤츠 마이바흐 최고급형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타고 가는데 푸틴이 그거 타지 말고 내 차 한번 타보라고 하니까 그럴까요? 하면서 가서 푸틴이 이제 상석을 김정은에게 주고 자기는 옆에 타고 이렇게 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차량을 워낙 그 승용차를 좋아하는 김정은이고, 그러니까 그 푸틴의 차를 보니 상당히 부러웠겠죠. 마오바오이자 말씀하신 마오바오도 한 6억 이상 가는 비싼 차지만 저기 10억 이상 가는 차니까 벌써 품위에서 또 방탄차는 이게 중량이 아주 높다는 그러니까 게 저렇게 이제 상석에 먼저 자기 자리에 앉히고 푸틴이 건너편에 앉아서 타고 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타고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자기는 처음 타보는 차고, 이제 2019년에도 베트남 하노이 때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도 이제 트럼프가 내 차 한번 타보라 하는데 안 탔거든요. 그게 유명한 비스트, 예, 야수란 이름의 차죠. 맞습니다. 그건 안 타봤는데 푸틴이 타려니까 그냥 제가닥 타보고. 그때는 김정은이 이렇게 창으로 보기만 했어요. 이게 겁나서 예. 또 미제놈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아나 하고 안 그렇죠. 탔고, 이번에는 이제 푸틴이 타려니까 저렇게 탄 겁니다. 네, 타고 상당히 부러움을 표시하니까 뭐 푸틴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뭐 방사포탄도 100여만 발을 수입을 했고, 뭐 별로 줄 건 없고 하니까 승용차를 주어서 좀 환심을 사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 아우루스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만 1,700억 원을 들였다는 러시아의 롤스로이스인데 무게 7톤이 위에서 눌러도 견디고 네. 찌부러지지 않고 네. 각종 방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방탄 기능이라는 게 주로 이제 문짝, 이 벽에 연을 넣는 겁니다. 연, 말랑말랑한 이제 연을 넣으니까 이게 뭐 웬만한 뭐 박격포탄도 뚫을 수 없고, 특히 이제 바퀴가 중요한데, 바퀴 같은 경우는 기관총이 관통을 해도 이게 펑크가 안 나서 최소 한 30km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나도 그러니까 김정은이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테러가 일어나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빨리 빠져 도망칠 수 있으니까 이 방탄차에 독재자들이 좀 말하자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일련의 보도를 접한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모든 게 UN 대북 제재 위반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앞으로 승용차 선물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고급 승용차를 포함하여 국제 품목 분류인 HS 코드 86에서 89까지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운송 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하고 김정은이 여벌한 듯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그냥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런 사치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는데, 첫째는 이제 발표했듯이 운송수단, 모든 운송수단도 북한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도 사치품도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아우루스는 사치품이면서 이게 운송수단이니까 당연히 위반이 되는데, 북한은 저건 이제 선물로 받았다 쳐도 유엔 안보리에 위반이 되고, 그렇죠. 그 외에 무슨 벤츠라든지 모든 그 차량들이 다 5개 나라를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은 분명하게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네. 김정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가 독일제 벤츠 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최고급 그 차인 마이바흐 계열을 즐겨 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마이바흐에다가 아예 국무위원장이라고 문짝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닌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타는 그 싱가포르나 하노이에 끌고 왔던 마이바흐 외에 저렇게 SUV, 저 차도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공개된 겁니다. 저런 걸 보면 상당히 그 차가 뭐 한 100여 대 된다는데, 네. 기본 승용차에다가 저렇게 SUV에다가 또 뭐 렌지로버라든지 네네. 이런 것까지 이제 다양한 차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김정은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200억 이상이 넘는 차량을 그러니까 보유하고 저 있다. 양봉님은
사람이 가리고 있는데 국무위원장 마크를 새겨놨다 그래요? 예, 북한의 국무위원장 마크는 북한의 국장을 모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는 김정은의 차에만 딱 붙이는 마크입니다. 네. 자, 저렇게 마이바흐 벤츠 SUV 이런 거 좋아합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측근들에게도 벤츠를 나눠주고 태우는 걸 좋아합니다. 유엔 제재 아무리 해봐라 우리에게는 전혀 안 통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게 그 북한의 지금 뭐 김도군 내각 총리라든지 조영원 조직비서 또 최용해 상임위원장이 다 그 마흐바흐급 벤츠를 탑니다. 이건 김정은이가 당연히 선물을 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독일의 벤츠사에 현찰을 주고 가져왔다기보다 다른 5개 나라를 거치면서 이렇게 밀수해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벤츠사가 저런 걸 신차로 팔 수가 없잖아요. 예, 팔 수 없다고 벤츠 관계자들이 다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팔은 적이 없다, 모르겠다, 조사해 보겠다 이런 걸 보면 북한의 김정은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서 고위 간부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북한의 고위층들은 그걸 인민들 앞에서 이렇게 과시하는 걸 대단히 좋아하니까 또 환심을 사고 이런 목적으로 지금 저런 국제법 위반을 지금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그림에도 나왔지만 가장 최근에는 작년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소집됐는데 김정은이 마이바흐 최고령 타고 앞에 사서 먼저 내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 3인방이 줄줄이 또 벤츠 삼지창 그려진 차 타고 와서 대놓잖아요. 네네. 그러면 북한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우리도 보고 네네. 자 이거는 우리 벤츠 니네 뭐 아무리 저 제재해봐라 이렇게 타고 다닌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부 주민들에게는 네. 자 봐라 우리 수령님이 이렇다. 그렇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영원이도 뭐 딱 그 자동 키를 가지고 뭐 탁 뭐 문 닫는 거 또 최용해도 그렇고 김덕훈도 그렇게 최고위층 소위 로열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층 그 정치국 상무위원들한테 마이바흐를 줘가지고 이렇게 그걸 또 국내에다가 과거에는 승용차 고위 간부들이 타는 걸 공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걸 오픈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나에게 충성하면 저런 차도 준다 이런 걸 과시하고 또 국제법적으로도 그냥 노골적으로 우리 뭐 국제법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걸 과시하는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북한에 계실 때가 이제 사실 김정은 이전에 예. 김일성 치하도 겪어보셨고 김정일도 겪어보셨잖아요. 예, 예. 그때 이 그 소위 1, 2대 수령들은 뭘 좋아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벤츠를 주로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뭐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2017년에 암살된 김정남도 아마 3살, 4살 때인가 김정일이가 조그만 소형 벤츠를 사줬고 그래서 이제 뭐 벤츠를 승용차를 운전했다. 김정은 시대 와서도 김정은이 뭐 3살 때 차를 몰았다. 이런 식으로 그 교과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용차를 통한 어떻게 보면 그 우상화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그러나 그것을 그때 노골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인민들이 굶어 죽거나 이러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뭐 굶어 죽는데도 저런 걸 타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또 캐딜락도 좋아했고 예. 둘 다 죽어서는 캐딜락 장의차를 탔죠? 네, 그거 타고 이제 모란봉 그 만수대 언덕을 넘어서 대성산 장지까지 갔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인민들도 야, 저 우리 수령님이 죽어서도 어떻게 미제차를 타고 떠나가네 이렇게 이제 수근수근 거렸다는 그렇죠.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제 캐딜락을 탔다는 게 그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죽으러 갈 때 미제의 최고급 차 장의차를 타고 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 측이 지정한 경호 차량들에 둘러싸여서 갔는데 자 이때 매체에 현대차 H 로고가 노출이 됐어요. 이게 모자이크 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북한 언론이나 러시아 측에서 이게 뭔가 실수가 있었지 않았는가. 자 지금 보면 예. 저 왼쪽에 예.
저 현대예요. 현대 네. 쪽에 스타리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네, 현대 자동차가 러시아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웠고 아마 거기서 생산된 차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하니까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 공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저 스타리아는 12인승으로서 경호원들이 많이 타는 데는 참 좋은 차량이죠. 그것도 맨 앞에 세웠는데 북한이 저걸 요가 없이 보도했다는 건 아마 취재진의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소장님 예. 저게 이제 뭐 러시아 측에서 한 거니까 가리는 게 좀 결례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북한이 이게 작년에 그 카타르 월드컵은 그 녹화로 나중에 중계를 했는데 네. 그때도 뭐 현대차 그 디지털 광고는 다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건 왜 그러는가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좀 신경을 많이 남북 관계에 쓰던 단계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러시아 당국이 저렇게 진행하는 정상회담이고 그러니까 저걸 또 가리고 했다가 러시아 측에 비위 거슬리면 어떨까 이런 아마 신경을 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김정은의 고급차 사랑, 가히 수집벽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유난스럽죠. 외제 고급차가 100대를 넘고 이 가격을 따지면 200억 원을 넘을 것이다. 본인 입으로 218억 원 정도 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그렇게 보도가 됐고 실제로 김정은이 타고 나타난 차량들이 렌지로버니 뭐 렉서스니 또 지난해는 렉서스를 이렇게 밀수하려다가 걸려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건 그 사람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뭔가 북한 인민들의 밑에 생활을 모르니까 뭔가 사치를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모르고 또 뭐 현성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벤츠 버스를 타고 뭐 쇼핑 다니는 모습도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도 잡히고 북한 내에서도 이제 고위층들은 이 소수 고위층들은 상당히 최고급 차량을 타면서 사치를 누리고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서서히 오픈하고 있다.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북한 최근 교과서를 보면 김정은이 3살 때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을 시작했고 8살 때는 구비진 비포장도로를 질주했다. 굳이 저런 표현을 쓴 거는 예. 북한의 도로 사정이 그야말로 열악한데 그거를 우리 수령님은 8살 때부터 그냥 질주를 하셨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동차에 접근하기 어렵습니까? 그걸 하나의 신화적인 걸로 만들어내서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했다 그러면 보통 모르는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무슨 전설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북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우상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제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김일성이 가랑잎으로 배를 만들어 대해를 건너시고 이런 걸 배우셨던 건데 예. 그 체제에서는 그런 게 받아들여집니까? 네, 그만큼 인민들이 지금 인터넷을 전혀 할 수 없고 라디오도 외국이나 대한민국 방송은 들을 수 없고 차단돼 있으니까 꼭대기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좀 신비한 걸 알려주면 거기에 우리는 비교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대단하다. 뭐 이런 이제 신비로움을 주는데 북한 인민들이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이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최고위층은 벤츠 좋아한대지만 네. 일반적으로 북한 평민들은 못하겠습니다만 돈주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무슨 차 탑니까? 돈주들도 말하자면 벤츠를 좋아하는데 워낙 마이바이급은 못 타도 근데 또 한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평양 시내에서 일제 자동차는 싹 다 없애라. 또 일제는 타지 말라고요? 네, 일본 놈들 미우니까 일제 없애라 그래서 싹 다 없앤 적인데 영화 배우나 일부 예술인들 음악가들이 그 일제차를 많이 탔기 때문에 선호했기 때문에 고장이 잘 안 나니까 그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중국제 택시도 한 평양 시내 한 1000대가 되지만 다 중국에 그냥 그 싸구려 장춘에서 만든 싸구려 차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택시로 하니까 좀 돈 버는 신흥부자들은 그런 중국제 택시를 타야지 김정은처럼 그 비싼 차 탔다가는 건 또 재미가 없답니다. 벤츠 탔다 난리 나겠네요. 난리 나고 그건 위험하니까 안 탑니다. 네. 자,
이런 외제차들은 대체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오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추정을 하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밀수하는 밀수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샀다. 그러면 그걸 또 다시 한번 어느 지역에 가서 파는 걸로 하고 다시 뭐 러시아에 한번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아마 최종 목적지는 도착지는 중국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국경 건너가는 건 뭐 관세 사람들한테 조금만 뇌물 집어주면 조중 우이교로 넘어가나요? 맞습니다. 조중 우이교를 통해서 뭐 이게 뭐야 그 열차에 실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져가는 방법은 있는데 적어도 이 세탁 과정을 거쳐서 한 5개 나라는 거쳐서 북한에 들어가면 이거 뭐 독일 벤츠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차로도 실어 갈 거고 네. 조중 우이교라는 그 다리로도 건너갈 거고 불법 환적으로 그 해상에서 가져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 저것이 덩치가 있고 이런 경호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뭐야 완전히 방탄 차량이기 때문에 막 7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걸 배에다 환적하려면 또 북한에서 무거운 걸 실는 배가 나와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딱 그 유엔 제재에서 이 환적하는 걸 신고하면은 보상금을 주도록끔 몇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하고 아마 중국의 그 우이교라든지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져갈 또 저 뭐야 온성 뭐 두만강 그쪽에 이제 뭐야 세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야간에 들어가면은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유엔 제재를 비웃듯이 숭숭 구멍을 뚫어서 예.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정책엔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정오에 저는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